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 중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갈망은 바로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다. 라고 말입니다. 진정으로 존중받는다는 것은 내면의 깊은 욕구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사회생활을 넓게 돌아보면 타인이 당신과 교류하는 이유는 대개 이익을 쫓아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은 결국 집안의 가족뿐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슴 아프게도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 안에서조차 존중받지 못하고 심지어 고립된 상태에 놓인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집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헌신하지만 그에 합당한 보답은커녕 따뜻한 관심 한마디조차 듣기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 했던 그 모든 희생이 고작 그들의 눈에 띄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족 안에서 친밀한 이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 이유는 대개 다음의 몇 가지로 귀결됩니다. 이를 제때 파악하고 태도를 조정한다면 늦지 않게 노년의 삶을 존중받는 삶으로 역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부모가 지나치게 편애하여 당신을 줄곧 무시해온 상황입니다. 부모는 집안의 기둥이다 라는 말처럼 자녀들은 부모의 결정에 순종하며 자랍니다. 특히 어린 시절 자녀에게 아버지는 태산 같고 어머니는 강물 같은 존재여서 그들의 모든 관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부모의 잘못된 행동조차 어린 자녀는 간파하기 어렵고 그것이 진리인 양 믿어버리곤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부모의 언행을 다시금 심판대에 올려보았을 때 비로소 어떤 단서들을 발견하게 되지만 이미 오랜 습관으로 굳어버려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많은 집안에는 부모의 눈에 차지 않는 자식 한두 명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 깊었던 시절 딸이라는 존재는 그저 덤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여기 한 노인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올해 70살이 된 김영자 씨는 경기도 외곽 오래된 빌라 3층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수년 전 세상을 떠나고 남겨준 이 집에서 그녀는 홀로 지냅니다. 그녀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에는 흰 쌀죽에 장아찌를 곁들여 먹고 점심이면 근처 재래시장을 한 바퀴 돌고 저녁에는 율무차 한 잔을 마시며 뉴스를 봅니다. 가끔 낡은 앨범을 꺼내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거나 한 번도 진정으로 곁을 내주지 않았던 가족들의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영자 씨는 6남매 중 장녀였습니다. 위로 오빠는 없고 아래로 남동생만 셋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땅을 파며 농사를 지으셨고 사계절 내내 밭일과 수확에 매달려 사셨습니다. 1950년대에 태어난 영자 씨는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이라는 관념이 지배하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여자아이에게 공부는 사치였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동생들을 돌보는 일에 투입되었습니다. 모내기와 추수철이면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매년 모내기철 새벽 5시의 풍경입니다. 논 위로 하얀 물안개가 피어오를 때면 아버지 뒤를 따라 논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목까지 차오른 흙탕물 속에서 거머리가 종아리에 달라붙어도 비명 한번 지르지 못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다시 집으로 달려와 8 식구의 밥상을 차리고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빨래를 했습니다. 14살 이후로 그녀의 손은 단 한 번도 고왔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뼈 빠지는 고생에도 부모님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에 항상 오르내리는 것은 막내 아들의 미래뿐이었습니다. 우리 막둥이는 머리가 좋아서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야. 남동생들이 방 안에서 선풍기 바람을 쐬며 숙제할 때 영자 씨는 찜통 같은 부엌에서 땀을 비오듯 흘려야 했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중학교 가고 싶어요. 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툭 내뱉으셨습니다. 계집애가 글 많이 배워서 뭐에 쓰냐. 어차피 시집가면 남인데. 그날 밤 영자 씨는 소리 죽여 빨래를 하며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행여나 어머니가 청승 떤다고 꾸지람할까봐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남동생들이 하나둘 대학을 마치고 번듯한 직장을 잡을 때까지 영자 씨는 방직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며 짐을 나르고 포장하는 험한 일을 했습니다. 푼돈을 모아 부모님 댁 가구라도 바꿔드릴까 싶어 돈을 가져가면 아버지는 돈 모아서 뭐하냐. 내 동생 차 사는 데나 보태라. 혼자 사는 년이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라고 타박했습니다. 수십 년 세월 동안 김영자 씨는 침묵에 익숙해졌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대화의 주제는 늘 셋째 동생이었고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가장 먼저 전화가 오는 것은 영자 씨였습니다. 너는 직장도 없지 않냐? 와서 병원 좀 데리고 가라. 동생들은 바빠서 안 된다. 어느 날 영자 씨가 위경련으로 일어설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지만 언니, 나 우리 애 학원 픽업 가야 해. 그냥 택시 타고 가.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서 담석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남동생에게 알렸지만 수술 동의서 써야 해. 나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 낼 수가 없어.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5일간의 입원 기간 내내 영자 씨는 혼자였습니다. 링거줄을 교체하는 것조차 간호사 호출벨을 직접 눌러 해결해야 했습니다. 퇴원하던 날 응급실 밖에서 택시를 잡으며 내려다본 자신의 낡은 단화 위로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 집안에서 정말 남이구나. 젊은 시절에는 항의도 해보고 따져도 봤지만 돌아오는 건 영자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니? 혼자 소설 쓰지 마라. 는 핀잔뿐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저 괜찮아요. 라며 웃어넘기는 법을 배웠고 억울함을 가슴속에 묻었습니다. 그러자 친척들마저 부모님의 태도를 본따 그녀를 하대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투명 인간 같은 취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씨앗이 되어 자라난 것입니다. 영자 씨는 말합니다. 존중이라는 건 돈이나 학벌하고는 상관없어요. 애초에 이 집안에서 나를 사람으로 대접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였죠. 그녀의 이야기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 시절 수많은 K 장녀들이 집안의 일꾼으로 취급받았을 뿐 가문의 자랑으로 여겨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부모의 편애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애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가족 전체에 저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무언의 분위기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노년이 된 김영자 씨는 더 이상 다투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나를 챙겨야지. 그녀는 이제 먹고 싶은 반찬을 직접 해먹고 주말이면 버스를 타고 절에 다녀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전화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평온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가끔은 내가 그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드디어 나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온전한 나 자신이 되었으니까요. 부모의 편애는 형제간의 관계에도 결정적인 본보기가 됩니다. 사랑을 독차지한 자는 오만해지고 차별받은 자는 속으로 병들어갑니다. 두 번째 경우는 가족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고마움은커녕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가족에게 소외될까 두려워 무리해서라도 잘해주려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엔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선의가 섞여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선의는 가족들의 눈에 그저 당연한 권리로 비쳤을 뿐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처럼 맹목적인 희생은 결국 자기 자신만 감동시킬 뿐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박상훈 씨는 68세에 은퇴한 우체부입니다. 그가 사는 곳은 부친이 직접 붉은 벽돌을 쌓아 올린 오래되었지만
튼튼하게 개조한 2층 양옥집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토바이를 타고 산동네를 누비며 편지를 배달했고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과 공무원 연금으로 처자식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장남으로서 원가족의 생계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에게는 두 남동생이 있습니다. 한 명은 전기 기술자이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한 뒤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남인 상훈 씨가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누군가 돈이 필요하거나 아프거나 조카들 등록금이 부족할 때면 지갑을 여는 건 늘 상훈 씨였습니다. 막내 동생이 정리해고를 당했을 때 전화기 너머로 풀 죽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 나 진짜 갈 곳이 없어. 월세 낼 돈도 말랐어. 상훈 씨는 두말 않고 200만 원을 송금하며 말했습니다. 급하게 생각 말고 필요하면 또 말해라. 처음에는 동생도 감지덕지하며 형, 자리 잡으면 꼭 갚을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청은 점점 빈번해졌습니다. 자동차 수리비, 조카, 영어 학원비. 심지어 명절 장보는 비용까지 형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상훈 씨라고 의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동생 자존심 챙겨주랴, 형제간 오해 생각하랴, 내가 좀 더 참고 말지 하며 넘겼습니다. 어느 해 설날 상훈 씨는 여느 때처럼 온 가족이 모일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장보기부터 세뱃돈까지 전부 그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조카들에게는 일일이 용돈까지 챙겨주었습니다. 3개의 상을 꽉 채울 만큼 북적였던 식사가 끝나자마자 동생네 식구들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조카들은 스마트폰 게임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며느리들은 친정에 가야 한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덩그러니 남은 부엌에서 아내가 설거지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건 명절이 아니라 우리가 무료 급식소 차린 것 같아요. 가장 가슴 시렸던 순간은 그가 전립선암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이 필요해서 둘째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내가 내일 수술인데 같이 좀 가줄 수 있냐? 동생은 대뜸. 아, 형. 나 요즘 공사 현장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 형 아들 있잖아. 조카 부르면 되잖아.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술 당일 상훈 씨는 집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내내 검사를 받다가 결국 간호사가 딸에게 급히 연락해 조퇴하고 오게 만들었습니다. 옆 침대 환자들은 형제 자매들이 번갈아 가며 문병을 오는데 자신은 수술 잘 됐어 라는 문자 한 통 받지 못했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퇴원 후 상훈 씨는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거절 못하는 호구 형님으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얼마 뒤 막내 동생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우리 애 대학 가는데 등록금이 300만 원 모자라네. 좀 융통해 줄 수 있어? 상훈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수술하고 나서 병원비도 많이 들고 이제 연금으로 살아야 해서 여유가 없다. 이번엔 네가 알아서 해라.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르더니 동생이 쏘아붙였습니다. 형, 은퇴하더니 사람 변했네. 옛날처럼 좀 베풀지 그래?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상훈 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존엄을 팔아 가족애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돈으로 산 가짜 오해는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나중에 친척 모임에서 막내 동생이 우리 형 늙더니 구두쇠가 다 됐어. 퇴직금 받은 거 꽉 움켜쥐고 안 쓴다니까 라고 뒷담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훈 씨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선행이 그들에게는 감사가 아닌 당연한 몫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거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경조사는 챙기되 과한 부조금은 내지 않습니다. 명절 준비도 형제들끼리 당번을 정하게 하고 돈 빌려달라는 소리엔 요즘 나도 팍팍하다며 웃으며 넘깁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예전에 너무 무르게 구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바닥인 줄 알고 밟은 거예요. 상훈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 사람의 정이라는 게 밑빠진 독 채우는 용도는 아닌데 말이야. 이제 그는 아침에 차 한 잔 마시고 신문을 보고 오후에는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토론 프로그램을 보며 평온하게 지냅니다. 돈 빌리러 오는 사람도 귀찮게 구는 사람도 없습니다. 드디어 나는 박상훈. 내 이름 석자로 산다. 누구의 형 누구의 물주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비단 박상훈 씨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수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 가장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젊은 날 뼈 빠지게 일해 가족을 부양했지만 돌아오는 건 존경이 아니라 탐욕과 냉대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 줄 수 있을 땐 당연한 것이라 하더니 줄 능력이 없어지자 변했다고 비난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주었고 너무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목까지 퍼주느라 정작 지켜야 할 내 선을 넘겨버린 것은 아닌지. 가족에게 매정하다는 소리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때 비로소 당신의 깊은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당신이 경제적으로 공궁하여 가족에게 실망을 주는 상황입니다. 옛말에 부유하면 깊은 산속에 살아도 찾아오는 먼 친척이 있고 가난하면 번화가에 살아도 찾는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족의 냉대를 탓하기 어렵습니다. 혹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딱지가 붙어버렸다면 그 이미지를 벗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익을 쫓고 해를 피하려 하기에 주변의 가난한 이에게는 냉담해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알게 모르게 이익의 교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부탁해도 들어줄 능력이 없고 돈을 빌려줄 수도 없으며 지혜를 빌려줄 식견도 없다면 심지어 부모에게 손만 벌리는 존재라면 명절에 밥 한 끼 살 형편도 안 된다면 가족 간의 왕래는 자연스레 끊기게 됩니다. 계속된 빈곤은 가족의 기대와 열정을 소진시키고 남는 건 무력감과 체념뿐입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병이 들어 가난해지고 그로 인해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옥순 씨는 올해 73세입니다. 그녀는 서울 변두리의 5층짜리 낡은 빌라에 혼자 삽니다. 남편과 함께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마련한 이 작은 집은 그녀의 유일한 노후 대책입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남편과 함께 도시락 가게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 오후 일시 배달이 끝날 때까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그 성실함 하나로 남매를 키워냈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이 일찍 떠나고 옥순 씨가 50세 되던 해 자궁 수술을 받으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 30만 원, 남집과 모아둔 쌈짓돈을 헐어 근근히 살아갑니다. 여행은커녕 외식도 사치입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한 달에 2번 버스를 타고 시장에 나가 떨이 채소와 두부를 사서 국을 한 솥 끓여 며칠을 먹는 것입니다. 소박한 삶이지만 그녀를 괴롭히는 건 자식들의 소원해진 태도와 은근한 짜증입니다. 아들은 서울 강남의 번듯한 회사에 다니며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설날이면 오긴 하지만 밥 먹고 1시간도 안 되어 처가에 가야 한다며 서둘러 일어납니다. 지방으로 시집간 딸은 옥순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 별일 없니? 라고 물어야만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딸은 늘 운전 중이야. 지금 좀 바빠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습니다. 한 번은 옥순 씨가 며칠에 걸쳐 손수 빚은 만두 50개를 얼려서 손주들에게 주려고 짐을 꾸렸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무거운 보냉 가방을 든 채 아들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아들아, 엄마가 만두 좀 가져왔는데 내려올 수 있니? 라고 묻자 아들은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라 못 나가요. 그냥 경비실에 맡겨두세요.
경비 아저씨에게 만두를 맡기고 돌아오는 길, 옥순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릴 적 우리 엄마 만두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했던 아들이 이제는 얼굴 볼 시간조차 내주지 않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더욱 가슴 시린 일은 집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을 때였습니다. 통증 때문에 일어설 수 없어 의자를 밀고 겨우 전화기를 잡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 나 넘어졌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 와줄 수 있니? 라고 했더니 잠시 침묵하던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일단 119 부르세요. 제가 오늘은 도저히 시간을 뺄 수가 없어요. 그날 밤 옥순 씨는 응급실에서 6시간을 대기한 뒤에야 병실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주변을 보니 다들 자식들이 곁을 지키고 있는데 옥순 씨만 홀로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그녀가 자식들을 돕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들이 집을 살 때 전기예금을 몽땅 털어 보태주었고 딸이 결혼할 때는 500만 원 봉투에 직접 수놓은 혼수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는 몇 년간 그녀가 업어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늙고 병들고 돈이 없어지자 그녀는 골칫덩어리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어요. 사사건건 우리한테 의지하면 힘들어요. 그 말은 뺨을 맞은 듯 얼얼했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쓸모없는 사람에게 참으로 비정하며 그것은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도 자식들이 먹고 살기 바쁘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저 엄마, 몸은 좀 어때요? 라는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원했을 뿐입니다. 손주 봐달라, 돈 좀 보태달라 할 때만 찾는 존재가 아니라 말입니다. 옥순 씨는 말합니다. 늙은이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병도 죽음도 아니야. 잊혀지는 거지. 그녀의 친구 역시 요양병원에 들어간 뒤 아들의 발길이 끊기고 전화만 간간히 온다며 나는 죽는 날만 기다린다고 덤덤히 말하곤 했습니다. 옥순 씨가 사는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건 과장이 아닙니다. 가족의 삶에 자신이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의 냉혹한 현실을 가리킵니다. 당신의 삶이 궁핍할수록 효용 가치가 떨어질수록 가족에게 냉대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식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비극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존중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현재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서 나옵니다.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팩트입니다. 이옥순 씨는 이제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며 환심을 사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매일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수다를 떨고 공원에서 새 친구를 사귀고 복지관에서 태극권을 배웁니다. 예전에는 인생이 가족을 위한 건 줄 알았는데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하더군요. 그녀는 더 이상 존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실러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모르는 사람은 타인의 존엄도 존중할 수 없다. 가난하더라도 뼈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남에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족 간의 무너진 존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상황, 어릴 때부터 차별받았거나 헌신하다가 헌신짝이 되었거나 빈곤으로 무시당하거나 은 우리 주변 6070세대에게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은 인생을 체념하며 무시당한 채 살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나이 들어 힘은 빠져도 삶의 격조는 높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반전은 억울해하기를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무조건적인 희생을 멈추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자녀를 도울 수는 있지만 밑바닥까지 다 긁어주지는 마십시오. 용돈은 줄 수 있지만 집 살 돈 대주느라 노후 자금까지 털지는 마십시오. 손주를 봐줄 수는 있지만
24시간 무임금 보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어서 못해주겠다 라고 당당히 말하십시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이 선을 지킬 때 가족은 오히려 당신을 어려워하고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얻은 것은 귀한 줄 모릅니다. 둘째,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생활을 가꾸십시오. 은퇴 후 모든 삶의 중심을 자식에게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자식이 바빠 소홀해지면 서운함만 쌓입니다. 그 시간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친구를 만나고 동호회 활동을 하며 자신을 바쁘게 만드십시오. 당신의 삶이 풍요롭고 주관이 뚜렷하면 가족들도 함부로 당신을 얕잡아 보지 못합니다. 72살의 한 지인은 매주 수요일 국악을 배우고 금요일에는 탁구를 칩니다. 예전엔 손주 오기만 기다렸는데 이젠 내가 바빠서 못 봐. 그녀는 더 이상 존중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불완전한 가족애를 평정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자식이 효자일 수 없고 모든 친척이 은혜를 알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왜 나한테 이럴까를 묻는 대신 내가 어떻게 해야 나답게 살까를 고민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젊은 시절 조연으로 살았다면 노년에는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십시오. 존중은 쌍방향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남들도 감히 나를 하찮게 보지 못합니다. 이옥순, 박상훈, 김영자 씨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밟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너무 낮게 엎드려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십시오. 오늘부터는 비굴해지지 말고 억울해하지도 마십시오. 변화하고자 한다면 언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의 품격은 결국 이 세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멀어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존중받지 못함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 내의 존중은 너무나 쉽게 간과되고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당신이 침묵할수록 선을 긋지 않을수록 가족은 당신을 안중에도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생은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진심 어린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지 묻기 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만의 가치, 원칙, 선택을 지키고 있는가? 진정한 존중은 구걸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백발이 성성해도 당신이 활기차고 당당하게 산다면 그 빛을 누구도 가릴 수 없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말합니다. 원하는 게 있다면 먼저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당신의 가치가 커지면 사람들은 저절로 모여들고 가족들도 당신 곁에 머물며 함께 행복해지려 할 것입니다. 사회적 규칙을 지키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다는 말처럼 그것이 최고의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질 때 타인의 태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혼자 걷는 길도 충분히 근사할 수 있습니다. 존중은 쌍방의 문제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상태를 끊어내는 건 당신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바로 세우십시오.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집안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며 가족이 내 마음 같지 않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오히려 가장 멀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헌신이 냉대로 돌아오는 경험에 가슴 아파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톡 건드렸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사연을 나눠주세요.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혹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혜로운 경험담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소통을 통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성장하고 단단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함께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